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장마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산불, 홍수 같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협조를 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런 공동 목표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나라들이 탄소 감축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요즘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하면 그렇게 되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를 배출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을지 등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는데요.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고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고, 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예산에 3조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그리고 각종 기금 지원 등을 더해서 내년에 한 4조 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지원 규모가 약간 늘어난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라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정이 임대료 지원 방안까지 고려하게 된 겁니다. 예. 일단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여기 연장선상에서 임대인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업 금지나 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당정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은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나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대규모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상당수고요. 음. 아마도 하게 된다면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난 2차 때 집합금지 업종이나 제한업종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 임차인이다라는 조건이 충족하면 이에 더해서 한 50에서 1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깎아주는 돈의 한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게 임대료 많이 받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50% 정도 될 텐데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그러면 그거 깎아주고 하면 사실상 정부가 다 내주는 셈이 되네요. 네네. 월세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게 다음 달 1월에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서요. 예. 또 다른 얘기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장 조성자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는 늘 있어 왔던 건데 이 시장 조성자 제도에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자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꽤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부가 좀 손을 보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일단 동학개미들이요, 불법 공매도 온상이다라고 시장 조성자 제도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왜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빌려와서 파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없는 주식을 파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음. 그런데 동학개미들이 보기에는 이 시장 조성자라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실제로 의심을 해왔습니다. 시장 조성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증권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사려는 사람한테는 팔 물건을, 팔려는 사람한테는 살 물건을 내놓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예. 만약에 그 다음 매도 호가가 1,500원이면 사려는 사람들은 대충 한 1,050원쯤에 사고 싶을 텐데 1,500원에 울며 겨자 먹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 호가에다가 매수 매도 호가를 촘촘하게 쌓아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돕는 게 시장 조성자입니다. 원래 거래량이 잘 없는 종목은 가끔씩 사자는 10,000원, 뭐 팔자는 12,000원 이래서 한동안 거래가 안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게 그래서 가끔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항상 누가 메꿔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걸 이제 원활히 하자고 해서 나온 게 시장 조성자인데요. 예. 이렇게 시장을 원활히 한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공매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팔자 호가도 내야 되는데 주식이 없으면 그냥 가져와서 이른바 공매도를 해도 된다는 거군요. 목적이 네네. 주가 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네, 그래서 뭐 이른바 앞서 나온 게 뭐 업팅 룰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적용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공매도를 해야 되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미리 팔아야 되다 보니까 예. 이 팔 물건을 미리 쌓아놓고 있으면 당연히 주가 하락의 경우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전체 공매도의 3분의 1 정도를 시장 조성자가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의심한 것처럼 그 거래소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를 집중 점검해 봤더니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걸 손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예. 이게 종목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건 모양이죠. 아니면 몇몇 종목만 지금 시장 조성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은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 제도가 상당히 유용한데요. 정부가 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 특혜를 받아가지고 사익을 취한, 불법 이익을 취한 경우가 꽤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손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요. 예. 코스피 200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데요. 선물 옵션 계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가 좀 어려우니까 그 계약 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소액 투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물 주식을 공매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으로 나오는 과도한 공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봤더니 요 미니 코스피 200 그 선물 옵션은 꼭 선물 시장 공매도가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냥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통해 가지고 그 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공매도를 금지해도 별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걸 금지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시장 조성자 공매도 물량의 42%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미니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목을 어떤 증권회사가 상장시키면서 아마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어야 사람들이 좀 몰릴 테니까 이런저런 중간에서 이른바 말씀하신 그 시장 조성자 역할을 했었나 보군요. 자발적으로. 네네. 이게 파생 상품에서 시장 조성자는 위험을 회피하려면 현물 주식을 공매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현물 주식 공매도가 물량이 너무 많고 이게 자칫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동학개미들이 주장하는 불법 공매도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우려가 나오면서요. 이건 일단 모두 금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혜택을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업팅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식이 10,000원에 체결됐다라고 하면 공매도 호가는 1,050원이나 1,100원 등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직전 거래가보다 싸게 던지지는 말아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끌어내리진 말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업팅 룰이 그 시장 조성자들은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 조성자들이 이 업팅 룰 면제 혜택을 활용해서 가격을 약간 교란하는 조짐이 있다라고 보여서요. 역시나 이것도 의무화하기로 시장 조성자 역시 의무화하기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은기 씨가 회사에 보면 대표이사들이
두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라고 해서. 그런데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아마 어디 입사하셨는데 사장님들이 두 명인 모양이네요. 공동대표는 모든 일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일이 안 되는, 즉 두 사람이 몸을 서로 묶고 함께 다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동대표일 때는 어떤 계약서든 도장 찍더라도 반드시 두 대표이사 도장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 각자 대표는 말 그대로 각자가 대표이사라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움직이자 하는 게 각자 대표입니다. 그럼 언제 각자 대표를 하고 언제 공동대표를 하냐? 예를 들어서 핫도그 파는 회사하고 커피 파는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커피 사업하던 회사 사장님은 핫도그 장사 잘 모르고 핫도그 팔던 사장님은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 회사이긴 하지만 너는 네가 잘하는 커피 사업을 하고 나는 내가 잘 아는 핫도그 사업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좋겠다. 이럴 것 같으면 두 사람을 각자 대표로 뽑아서 경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핫도그 회사와 커피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앞으로 두 회사가 더러 힘을 합쳐서 커피숍에서 핫도그도 팔고 핫도그 가게에서 커피도 팔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 이제 결정할 때마다 두 대표이사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럴 때는 또 공동대표 구조가 좋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사실은 신혼 때는 집에 그릇 하나 사는 것도 둘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게 공동대표고요. 또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가 잘 모르고 또 아내가 하는 일은 남편이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 대표들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지구에서 탄소를 좀 없애보겠다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다 좋기는 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가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요. 또 한쪽에서는 걱정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정대로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정대로 연구원입니다. 예, 일단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탄소 배출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 배출량을? 그렇죠. 뭐 델타값, 증분 변화가 이제 0으로 된다는 것인데 예. 탄소에 대한 배출량은 각고인호를 통해서 감축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배출하는 양은 예. 이제 포집이나 제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네팅한 개념 자체를 0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자체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 나온 탄소를 뭔가 어떻게 해서 없애보자. 그렇죠. 뭔가 어떻게 해서 없앤다는 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를테면 나무나 산림들을 조성을 통해서 흡수하는 방법이 나무 되고요. 많이 심으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발전원 자체를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으로 바꾸면 예. 기본적인 감축 활동이 또 가능합니다. 탄소가 이외에도 최근에 예. 그렇죠. 이외에도 이제 CCUS라고 해서 카본을 캡처하는 이 기술조차도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계획이 생기고 왜 2050년까지라는 목표가 만들어진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지난 여름에도 국내가 여러 이제 사고가 있었지만 그중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태풍과 홍수에 대한 빈도수와 강도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호주나 이제 미국에서 대형 산불이 불가피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기온 상승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 주신 이제 2050년을 기점으로 이제 넷째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이제 계속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네. 2018년도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하는 협의체에서 지구 온난화에 관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 탄소가 계속 배출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 한계 온도를 2도라고 특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도로 이제 선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목표는 그보다 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도에 따른 이제 목표 설정제 해놓고 그걸 이제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예.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따른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기는 한데 다들 2050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30년 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때는 그런 선언한 분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날짜니까 하도 뒤쪽이라서 네.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앞으로 5년 안에 뭐 하고 10년 안에 뭐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키자 할 텐데 그냥 네. 막연하게 30년 후에는 뭐 좀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들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선언하는 분위기니까 하는 분위기인지 그 실체가 좀 궁금해요. 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인위적인 활동 없이도 그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1만 년간 약 4도 정도의 기온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예. 하지만 지난 1800년대 이후로 현재 산업가의 100년을 따져보면은 이 100년 동안 1도의 상승이 기온 상승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예를 보시면 그렇죠. 자연 변화에 따른 속도보다는 25배 정도 더 이제 가속화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태풍, 홍수 외에도 대형 산불의 일까지 상당히 빈도수와 강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 지나온 이제 20년보다는 향후 이제 20년 동안의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질 거라는 게 첫 번째 근거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이나 산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패션이나 트렌드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예. 당장 내년부터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탄소에 대한 배출량 자체를 금전적인 경제 비용으로서 연결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감축 활동을 이행 수단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 3기가 2021년 1월부로 태동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 지금 현재 순간에 2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무상할당에 대한 비용 자체 비중 자체를 현격히 낮추고 배출권 자체에 대한 비중을 현격히 올려서 기업체로 하여금 이거에 대한 금전적인 경제 부담을 좀 짊어지게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을 그동안에는 정부가 일부 공짜로도 줬는데 당장 다 그렇죠. 돈 내라고 하긴 어려우니 네, 공짜로 주는 걸 많이 줄이고 실제로 이제 사서 써야 되는 탄소를 배출하려면 맞습니다. 1기, 2기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시범적인 마켓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내년부터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태동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동안 기업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하려고 네. 하다가도 또 놓치고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지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많이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탄소 국경세라는 또 가격 메커니즘을 도입한 탄소를 저감시키는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탄소 국경세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EU처럼 기본적으로 탄소에 대한 저감 활동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나라들은 자국 내 기업들로 하여금 그 탄소를 배출시키지 못하는 활동들을 설비 투자를 통해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 당연히 비용 부담이 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동일한 재화를 이제 역외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는 EU에 있는 자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열을 잃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를 배출한 그 양만큼 일정 부분 관세 형식으로 조정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우리 국경 넘어올 때 관세 무겁게 물린다 그렇죠.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도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조속한 시일 내에 EU와 손잡고 예. 미국조차도 탄소 국경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각종 이른바 친환경 산업들 탄소 배출이 적어지는 무슨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수요도 많아지고 발전을 할 텐데 걱정스러운 건 당장 우리나라는 공장 돌리던 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석유 떼서 이제 돌리는 공장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도 비싸게 사야 되고 그렇게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국경세도 물어야 된다 하니 우리나라는 당장 큰 걱정 아닙니까?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 철강이나 석유화기나 시멘트처럼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 소비 업체뿐만 아니라 예. 생산 공정에서 탄소가 불가피하게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이제 세금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재원을 이들 업종들이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 그 신재생이나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채택할 수 있도록 예. 각각 재원을 마련해서 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CO2를 발생하는 산업들 이제 저희가 이제 좌초 산업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좌초 산업이요? 그렇죠. 스트랜디드 어셋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CO2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예. 업종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항해하다가 망해갈 산업이다 그런 뜻인가 봐요. 배가 좌초됐다고 할 때 그 좌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연동된 고용이나 예.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쪽 방에서는 탄소를 저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중립 상태로 나가야겠지만 예.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자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고려도 야.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게는 좀 불리한 세계적 흐름이군요. 그러니까 뭔가 구제하고 빨리 개선해야 될 산업도 한 보따리 떠안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맞습니다. 새롭게 또 키워야 될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친환경 산업도 또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대우의 정대로 애널리스트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